1995년 7월 15일, 장마철의 절정.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세상을 씻어내려는 듯 거칠고 무자비했다. 강원도 산간의 작은 펜션은 폭우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김씨 가족 4식구는 여름휴가를 맞아 이곳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지만 이미 그들의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아버지 김태수 45는 건설업을 하다가 IMF 경제위기의 전조 증상으로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빚더미에 앉은 그는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고 집안의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이 집안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알아? 다 너 때문이야. 그는 종종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박미영 42은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지쳐 있었다. 결혼 17년 만에 처음으로 외도를 시작했다. 상대는 동네 약국의 젊은 약사였다. 그는 미영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고 그것만으로도 미영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죄책감은 날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장녀 지연 15은 부모의 갈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성적표의 숫자들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인 그녀는 입시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가 겹쳐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었고 집에서는 항상 방문을 잠그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현실을 차단했다. 유일하게 순수함을 간직한 7살 막내딸 은별만이 가족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다. 큰 눈망울과 천진난만한 웃음을 가진 그녀는 가족들이 싸울 때마다 중간에서 화해시키려 노력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은별이가 속상해요. 하지만 어른들의 갈등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펜션 첫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태수가 미영의 핸드폰에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웠어라고 문자를 보내. 그냥 친구야. 미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태수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다. 친구. 어떤 친구가 기혼 여성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 솔직히 말해. 거실에서 벌어진 부부의 격렬한 언쟁은 펜션 전체를 뒤흔들었다. 태수는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질렀고 미영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울부짖었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언제부터 나를 여자로 봤어? 미영의 절규가 빗소리와 뒤섞였다. 지연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았다. 하지만 부모의 싸움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은별은 무서운 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왔다. 복도에 서 있던 은별의 눈에 비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부어 울고 있었다. 엄마, 왜 울어요? 은별의 작은 목소리가 순간 집안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수는 술에 취한 채로 은별에게까지 화를 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까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충격적인 말이었다. 7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다. 미영은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은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할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은별은 울음을 참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늦게 폭우가 더욱 거세져 펜션 근처의 계곡물이 위험할 정도로 불어났다. 물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은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데 또다시 부모의 다툼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아야, 그만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은별은 공포에 떨며 현관문을 열고 펜션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에 젖은 어린아이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어둠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고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물소리가 나는 계곡 쪽으로 향했다. 진흙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걸었다. 집에 안 들어가야지.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그때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여기 뭐하는 꼬마가 있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은별을 보자마자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예쁜 아가씨. 왜 이런 밤에 혼자 돌아다니니? 부모님은 어디 있어? 은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동물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은별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집에 가야지.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남자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강제적이었다. 은별이 도망치려 몸부림치자 남자는 더 세게 잡았다. 가만히 있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몸싸움 과정에서 은별은 미끄러운 진흙 위에서 균형을 잃었다. 아! 비명과 함께 그녀는 계곡으로 굴러떨어졌다. 불어난 급류가 작은 몸을 삽시간에 휩쓸어갔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현장을 떠났다. 이미 죽었겠지. 운이 나빴어. 그 순간의 선택이 은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6시 은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미영의 비명이 펜션을 깨웠다. 은별이가 없어.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전날 밤의 싸움이 은별을 내쫓은 것 같아서 죄책감이 몰려왔다. 112 신고와 함께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동했다. 헬기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사흘간 계속되었다. 계곡 하류 10km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은별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불어난 물과 험한 지형,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다. 일주일 후 하류 20km 지점에서 은별의 옷가지 일부가 발견되었다. 찢어진 원피스 조각과 한쪽 신발이었다. 경찰은 사망 추정 판정을 내렸다. 이 정도 급류에서는 7살 아이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다. 특히 미영은 자신의 외도와 부부싸움이 은별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은별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까지 경험했다. 태수 역시 마지막에 은별에게 한 말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연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은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20년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2023년 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42층. 이른 아침 햇살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웅장한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28년이 흘러 중년이 된 지연 43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재벌 2세 남편 정우진 45과의 결혼으로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우진은 정우그룹의 전무이사로 호텔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두 아들 정민준 16, 정민서 14와 함께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지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20년 전의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매년 7월 15일 은별의 실종일이 되면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렸다. 그날만 되면 식욕을 잃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여보, 또 그날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우진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지연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이해보다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그에게 은별은 결혼 전 지연의 가족사 중 하나일 뿐이었다. 아들들 역시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왜 매년 이맘때면 우울해져요? 할머니도 이상하고. 민준이 투덜거렸다. 그들에게 은별은 사진으로만 본 존재였고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과거였다. 지연의 어머니 박미영 70은 여전히 서초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20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은별의 죽음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매년 실종일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은별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은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어. 엄마는 느낄 수 있어. 미영은 매일 아침 은별의 영정사진에 물을 올리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웃들은 그런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다. 아버지 김태수는 10년 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은별이 실종된 후 20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결국 몸을 망쳤다.
임종 전까지도 그는 은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은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지연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미영은 끊임없이 은별 이야기를 하며 우리 은별이가 살아있다고 주장했고 지연은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점점 지쳐갔다. 엄마, 이제 그만 잊으세요. 은별이는 이미.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미영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내가 언니면서 동생을 못 지켰으면서 이제 와서 잊으라고. 은별이는 살아있어. 나는 확신해. 올해도 어김없이 7월이 다가왔다. 지연은 남편에게 어머니와의 제사를 위해 며칠 휴가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다 큰데 굳이 그런 우울한 분위기를. 당신은 몰라요. 동생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피로감이 묻어났다.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도 은별에 대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은별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7살의 맑은 눈동자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미영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은별의 영정사진에 인사하고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보고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은별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어색해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미영은 이상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은별이 어른이 되어 나타나는데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다. 꿈에서 은별은 엄마 곧 만날 수 있어요라고 말했지만 깨어나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은별이를 보내주세요. 미영은 매일 밤 기도했다. 그녀는 평생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은별이 실종된 후부터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심각한 결정을 내렸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었고 최근 들어 건망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서 가정부를 구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집안일 도와주실 분을 구해드릴게요.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미영이 거절했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믿을 만한 가정부 소개소를 통해 몇 명의 후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소개소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분들을 추천해드릴게요. 모두 경력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 정훈이라는 이름의 28세 남성도 있었다. 남자 가정부도 있나요? 지연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남성 도우미를 더 편안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힘든 일도 할 수 있고요. 지연은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했다. 정은의 경력이 특히 눈에 띄었다. 3년간 가정부 일을 했고 요리, 청소, 간병까지 모두 가능했다. 무엇보다 추천서의 내용이 좋았다. 성실하고 꼼꼼하며 어르신들을 친자식처럼 모신다는 평가였다. 이 정은이라는 분으로 한번 면접을 봐볼까요? 지연이 결정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 결정이 그들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2023년 7월 10일 오후 2시, 지연은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총 3명의 후보 중 정은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만난 2명은 각각 나이가 너무 많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적합하지 않았다. 지연은 정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미영의 집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연이 미리 와서 청소를 하고 면접용 차까지 준비해 놓았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지연이 어머니를 달랬지만 미영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오후 2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다. 지연이 문을 열자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청년이 서 있었다.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 정성스럽게 빗어넘긴 머리. 첫인상은 매우 좋았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다. 적당한 굵기에 듣기 좋은 음색이었다. 시간에 맞춰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연이 안내하며 거실로 들어갔다. 그때 부엌에서 물소리를 듣고 나온 미영이 복도에서 정은과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다. 저는 미영이 중얼거리며 정은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눈망울, 그 쌍꺼풀 라인, 그 눈썹 모양. 모든 것이 어린 은별과 닮아 있었다. 정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은입니다. 오늘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지연이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급하게 개입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미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은별이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은은 더욱 당황했다. 죄송합니다만 은별이라고 하시면. 지연이 재빨리 설명했다. 아,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돌아가신 가족분을 많이 그리워하셔서. 혹시 닮았나 봐요. 면접 계속 진행할까요? 하지만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정은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정말 은별이 같아. 저 눈매, 저 입술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당황스러웠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평소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어머니가 초면인 사람에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상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정은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면 그건 우연일 거예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 가족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의 말에 미영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고아원? 언제부터? 7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정은의 대답에 미영은 몸을 떨기 시작했다. 7살이라는 나이, 기억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은별의 상황과 일치했다. 지연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안정시키려 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앉으세요.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기울고 있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다. 면접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되었다. 정은은 성실하게 질문에 답했다. 가정부 일을 한 지 3년째입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렸어요. 요리는 한식, 양식 모두 가능하고 청소도 꼼꼼히 해드립니다. 장복이나 간단한 심부름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의 답변은 완벽했다. 경험도 충분하고 태도도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미영의 시선은 계속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은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무 기억이 없나요? 미영이 갑자기 물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7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간혹 꿈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떤 것들이요? 미영이 더욱 집중해서 물었다. 계곡물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런데 제 이름이 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게 실제 기억인지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미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계곡물 소리라니. 은별이 실종된 곳이 바로 계곡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보낸 신호였다. 지연은 어머니의 반응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은의 말에서도 묘한 느낌을 받았다. 7살 이전 기억이 없다는 것, 계곡물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이 실제로 어린 은별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 면접이 끝나고 정은이 돌아간 후 모녀는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미영은 완전히 확신했다. 지연아, 저 아이가 우리 은별이야. 엄마는 확신해. 2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돌아온 거야.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엄마, 말이 안 돼요. 은별이는 여자아이였잖아요.
그리고 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고아원에서 자랐다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의학도 발달했고 입양도 있고. 혹시 모르잖아. 미영의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내일 다시 연락해서 고용하자. 그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미영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어린 은별이 나타나 말했다. 엄마, 저 왔어요.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요. 미영은 그날 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 정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한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 소중히 보관해둔 은별의 앨범이 있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여다본 사진들이었지만 오늘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본 적은 없었다. 하나하나 넘기며 정은의 얼굴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생후 6개월 은별의 사진에서 눈매를 확인했다. 똑같은 쌍꺼풀 라인이었다. 2살 때 찍은 백일장 사진에서 입술 모양을 살펴봤다. 정은이 말할 때 보였던 그 입술과 정확히 일치했다. 5살 생일 사진에서 전체적인 얼굴형을 분석했다. 턱선, 이마, 코끝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7살 은별의 모습. 미영은 이 사진을 보며 확신했다. 정은은 분명히 어른이 된 은별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였다. 다음 날 아침 6시, 미영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어젯밤의 사진들을 다시 봤는데 정말 확실해. 저 아이가 우리 은별이야. 너도 와서 직접 봐. 지연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놀랐다. 엄마, 아직 아침도 안 됐는데. 중요한 일이야. 어서 와.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전 9시 어머니 집을 방문한 지연은 식탁 위에 펼쳐진 수십 장의 사진을 보고 놀랐다. 미영이 밤새 은별의 사진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것 봐, 지연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알 거야.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사진을 보던 지연이었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로 닮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눈매와 코 모양 그리고 미간 사이의 주름까지 세세한 부분이 일치했다. 정말. 지연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어제 본 정은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진과 대조해봤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 하지만 엄마, 그래도 은별이는 여자아이였잖아요. 미영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어젯밤에 인터넷을 찾아봤어. 요즘 세상에는 성전환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리고 해외에서는 더 흔하다고 하던데. 지연은 깜짝 놀랐다. 70세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검색해봤다는 것도 의외였다. 설마 그런.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할 때 미영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다. 여기 봐. 어린 시절에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입양을 간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연은 어머니의 열정에 놀랐다. 평생 컴퓨터를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던 어머니가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자료를 모은 것이었다. 엄마가 언제 이런 걸 다 찾아보셨어요? 밤새 앉았어. 이웃집 영희 할머니 손자가 와서 도와줬지. 미영의 말에 지연은 어머니의 절실함을 느꼈다. 20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미영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다. 내가 직접 저 아이를 다시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겠어. 그리고 가정부로 고용해서 며칠 함께 지내보자. 지연은 어머니가 무모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었다. 엄마,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그분한테 신뢰가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정말 은별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하면.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소개소에 전화를 걸어 정은을 가정부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지연은 계속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일주일만 써보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때 포기할게. 미영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가 새로 고용한 가정부가 은별이랑 너무 닮았다고 하시는데 우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20년 전에 죽은 아이가 갑자기. 저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닮은 점이 많아요. 지연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정은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우진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닮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확신은 서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확인은 해봐야겠어요. 지연의 결심에 우진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은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미영은 처음부터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모든 행동, 표정, 말투를 세심하게 지켜봤다. 정은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 집안 청소를 완벽하게 했고 요리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미영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중하고 따뜻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어머님, 이 반찬 어떠세요? 제가 특별히 정성껏 만든 건데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미영은 더 많은 단서들을 발견했다. 정은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중에 은별의 습관과 일치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다. 긴장할 때 귓불을 만지는 습관,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것, 집중할 때 혀끝을 살짝 내미는 버릇까지. 지연도 어머니의 관찰 내용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다.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신뢰할 만한 사립 탐정을 찾기 위해 며칠간 알아봤다. 마침내 20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 이상민 45를 찾아갔다. 강남구의 한 빌딩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이었다. 실종자 찾기와 신원 조사에 특히 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연이 말하자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20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목적은 아니시죠? 그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지연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20년 전 실종된 제 동생과 너무 닮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확인차 조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민은 사건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정확한 신원 조사를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생기록, 교육이력, 거주지, 변경 내역까지 모두 조사해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미영은 정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은이 점심을 준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다. 미영은 그 멜로디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구름 타고 온 작은 별이 밤하늘에서 내려와. 그것은 은별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동요였다. 미영이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이기도 했다. 20년간 그 누구도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다. 정은 씨,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은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의 표정에도 혼란이 비쳤다. 그 노래를 자주 불러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은 스스로도 당황스러워했다. 미영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정은이 목에 하고 다니는 작은 펜던트였다. 평소에는 5단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 일하다가 우연히 밖으로 나왔다. 미영이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펜던트는 김씨 가족의 갑오였다. 태수의 증조 할머니가 물려준 작은 금반지를 펜던트로 만든 것이었다. 반지 안쪽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은별이 5살 생일 때 특별히 만들어서 선물한 것이었다. 정은 씨, 그 펜던트 어디서 난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정은은 자신도 모르게 펜던트를 만지며 답했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혹시 그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나요? 미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은이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글자가 있네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건 우리 가족의 가보예요. 그녀의 고백에 정은은 당황했다. 가보라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 그렇다면 당신이. 미영이 말을 잇지 못할 때 지연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놀랐다. 미영은 펜던트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은별이 목걸이야. 5살 생일에 만들어준 바로 그 목걸이. 지연도 그 펜던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기억하는 물건이었다. 그날 밤 미영은 지연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이제 확실해. 정은이가 우리 은별이야. 증거도 있어. 지연 역시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일주일 후 이상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은의 출생 기록은 1995년 7월 20일로 되어 있었다. 은별이 실종된 지 정확히 5일 후였다. 출생지는 인천의 한 고아원이었고 출생 당시 추정 연령은 7-8세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상합니다. 보통 고아원 입소 시에는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추정 연령으로 기록하는데 이 아이의 경우 입소 당시 상황이 특이했네요. 이상민이 자료를 보며 설명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은은 1995년 7월 20일 새벽 3시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왔다. 발견자는 항구 근처에서 새벽 작업을 하던 어부였고 아이는 심한 외상과 함께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고 아이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의료 기록이었다. 당시 병원 기록에는 성별 확인이 모호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다. 담당 의사는 아이의 성별을 남성으로 판정했지만 일부 의료진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상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아이는 1998년 11살 때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중산층 백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18살이 되자마자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기와 상황이 모두 은별의 실종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로는 양부모와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체성 문제로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과 치료 기록도 있고 18세부터 성전환 관련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상민의 설명에 지연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은별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20년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상민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다. 정은 씨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인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정부 일을 하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 항상 가족을 잃은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왔다는 겁니다. 지연은 마지막 정보에서 뭔가 의도적인 것을 느꼈다. 가족을 잃은 어르신들만 전담한다는 것이 우연일까? 혹시 정은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것일까? 그날 밤 지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잠들었다. 동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지난 20년간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 DNA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정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전자 샘플을 얻을지 고민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정은이 미영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다가 칼에 손을 베었다. 아이고. 정은이 깜짝 놀라며 손가락을 보았다. 미영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작은 상처예요. 정은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미영은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면서 혈액이 묻은 거즈를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했다. 지연은 그 거즈와 자신의 혈액 샘플을 서울대병원에 의뢰해 DNA 검사를 받았다. 형제관계 확인 검사인데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온 전화에 지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7%의 확률로 남매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간 죽었다고 믿어왔던 동생이 살아있었다. 그것도 지금 바로 어머니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지연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오자 미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지. 우리 은별이 맞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모녀는 긴 회의를 했다. 어떻게 정은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가 받을 충격은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큰 충격을 받을 거야.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듯 답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진실을 말해야지.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정은과 단둘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화를 꺼냈다. 정은 씨, 혹시 진짜 가족을 찾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정은은 계란을 삶으면서 잠시 손을 멈췄다. 때로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7살 이전 기억이 없어서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어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무서운 마음도 있어요. 무서워요? 왜 저를 버렸는지 모르니까요. 만약 가족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정은의 솔직한 고백에 미영의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은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정은 씨, 만약 가족이 당신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면요? 절대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거라면요? 미영의 질문에 정은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그때 지연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은 씨, 앉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정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혹시 제가 실수를 했나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미영이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다. 이 사진들을 먼저 보세요. 정은은 앨범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귀여운 여자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생후 100일부터 7살까지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 막내딸 은별이에요.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은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보았다.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인지 익숙한 느낌이었다. 특히 5살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정은 씨, 당신이 우리 은별이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자인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DNA 검사 결과,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 그리고 펜던트의 정체까지. 모든 증거들이 정은이 20년 전 실종된 은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은은 혼란에 빠졌다. 그럴 리가. 저는 분명 남자로 태어났는데. 하지만 미영이 보여주는 의료 기록을 보며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입양 당시의 성별 판정 논란, 미국에서의 성전환 과정. 기억나지 않아요? 지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정은은 머리를 감싸주며 집중했다. 갑자기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떠올랐다. 은별아, 은별아. 그리고 계곡물 소리, 비 오는 밤의 공포.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간 묻혀있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 부모의 싸움 소리, 그리고 그 끔찍한 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정은을 끌어안았다. 우리 은별이. 정말 우리 은별이구나. 2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하지만 정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20년간 남성으로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가족의 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지연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다. 동생을 되찾은 기쁨과 동시에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정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연과 미영은 그의 혼란을 이해했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정은은 혼자 있고 싶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20년간 구축해온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정말 은별인가? 아니면 정은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흘간의 고민 끝에 정은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비밀들이 있었다. 그는 지영과 미영을 만나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은이 깊은 숨을 쉬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7살 그때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날 밤. 정말 끔찍한 밤이었어요. 미영과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정은의 얼굴에는 20년 전의 공포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정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더라고요. 도망치려다가 계곡에 떨어졌어요. 물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은은 더욱 어두운 표정이 되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까 낯선 곳에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정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 남자는 제가 이미 죽은 걸로 알려졌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납치된 거였구나.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저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컨테이너 같은 곳이었는데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지연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인신매매였구나. 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며칠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무서워했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도망쳤어요. 그런데 쫓아와서 도망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정은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많은 기억을 잃었어요. 그때 어부 아저씨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냈어요? 지연이 물었다. 정은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여자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성전환을? 처음에는 양부모님이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원래 여자였다는 걸. 기억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정은은 미국에서 겪은 혼란과 고통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사춘기를 맞으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졌고 결국 18살이 되자마자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양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저는 그래야만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한국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5년 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제 출생 기록을 조사했어요. 그때서야 제가 한국에서 실종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됐죠. 미영은 깜짝 놀랐다. 그럼 우리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은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와 언니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가정부 일을? 지연이 물었다. 네. 3년 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가정부 소개소에 등록한 거예요. 혹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정은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단지 조심스러웠을 뿐이에요.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받아주실지.
바보야.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정은을 안았다. 엄마는 20년 동안 매일 기다렸어.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정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모도 성별도 성격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동생을 되찾은 건 기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은별이는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7살 여자아이로 남아있거든요. 정우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가족이 생긴 것도 낯설고 20년간 혼자 살아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영은 매일 정은과 대화하며 잃어버린 20년을 채워나갔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은은 가족들의 반응을 이해했다. 자신도 혼란스러운데 가족들이야 오죽할까? 하지만 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몇 주가 지나면서 정은은 점차 가족들과 가까워졌다. 미영은 그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고 미영의 얼굴에도 웃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다. 머리로는 정은이 은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간 기억 속에 7살 여자아이로 남아있던 동생이 갑자기 28세 남성이 되어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정은이 처음으로 지연의 가족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였다. 우진과 두 아들들은 정은을 어색해했지만 나름대로 예의는 지켰다. 하지만 식사 중간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우진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니, 더군다나 성별까지 바뀌었다니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지연이 남편을 말렸지만 우진은 계속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그의 말에 정은은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미영이 화를 내며 우진을 꾸짖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은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준과 민서도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연도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만해요, 다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은 씨도 엄마도 당신도 모두 제 맘은 생각 안 하고. 언니. 정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지만 지연은 돌아서며 화를 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제 동생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DNA가 같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났다. 그럼 전 뭐가 되는 건가요? 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간 찾아온 가족마저 자신을 거부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지연은 자신의 말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다. 미영이 뒤를 쫓았지만 정은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은별아! 은별아!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은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납치되고 인신매매당하고 성정체성 혼란까지.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을 가족마저 거부당한 정은의 심정은 어떨까? 우진도 자신의 말이 너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다.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있었다. 며칠 동안 정은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다. 미영은 매일 걱정하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연도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정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지연이 어머니에게 후회의 말을 털어놓았다.
20년 만에 가족을 찾았는데 내가 상처를 줬어. 미영도 딸을 탓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정은을 찾아 나섰다. 그가 머물고 있을 만한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다. 고시원, 찜질방, 24시간 카페. 마침내 한강공원 벤치에서 홀로 앉아있는 정은을 발견했다.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가가 부어 있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다. 은별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불렀다. 정은은 고개를 들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정은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언니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은별이도 아니고 정은이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중요해. 지연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 동생이야. 7살 은별이든 28살 정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넌 영원히 내 소중한 동생이야.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제가 언니의 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정은을 끌어안으며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당연하지. 20년 동안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지켜줄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20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그날부터 지연과 정은은 진짜 남매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들도 점차 정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진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이들도 삼촌이라고 부르며 가까워졌다. 민주는 정은에게 게임을 가르쳐달라고 했고 민서는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미영은 매일 행복해했다. 20년간 기다려온 가족이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몇 달 후 가족들은 20년 전 은별이 실종되었던 그 펜션을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4명이 아닌 3명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정우는 그곳에서 마지막 기억의 조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정은이 계곡을 바라보며 말했다. 20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인 거죠. 지연과 미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펜션에서 잠들기 전 정은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입가에 미묘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가족들은 참 순진해. 정은이 혼자 중얼거렸다. 창밖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순수한 은별이 아니었다. 20년간의 고통이 만들어낸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을 납치했던 조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조직의 우두머리 김대성 53 현재 서울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다. 인신매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중견기업가로 행세하고 있었다. 정은은 지난 5년간 그들을 추적해왔다. 20년 전 자신을 납치했던 범죄자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특히 김대성은 현재 대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자선사업가로까지 활동하고 있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20년간 준비한 복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네. 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가 가족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배후 세력이 필요했고 정우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연의 가족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지연의 남편 정우진은 정우그룹의 전무이사였다. 호텔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을 뻗고 있는 대기업이었다. 그 힘을 이용한다면 김대성의 과거를 파헤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정우는 수첩을 넘기며 세심하게 짜놓은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1단계는 가족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이미 성공했다. 2단계는 정우그룹의 내부 정보와 인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지연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는 김대성과 그의 조직원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우는 이미 몇 가지 단서를 잡고 있었다.
20년 전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들 중 몇 명을 찾아냈고 그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마지막 4단계는 완전한 파멸이었다. 김대성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과거 범죄를 폭로해 감옥에 보내는 것.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정은의 최종 목표였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에서 가족들은 무고해. 정은이 잠시 망설였다. 지난 몇 달간 지연과 미영과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가족애를 느꼈다. 특히 지연이 자신을 끌어안으며 영원히 내 소중한 동생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다. 하지만 복수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 20년간 자신이 겪은 고통, 정체성의 혼란, 외로움과 절망.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정은이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들은 내 도구일 뿐이야. 복수가 끝나면 다시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정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김대성의 최근 사진을 확인했다. 20년 전과 비교해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기다려, 김대성.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을 100배로 돌려받을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지연은 기꺼이 응했다. 물론이지. 뭐가 필요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정식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은의 말에 지연은 아무 의심 없이 회사의 법무팀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정우그룹의 법무팀이라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니, 혹시 제가 과거에 겪은 범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20년 전 일이지만 저를 납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게 억울해서요. 지연은 즉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당연하지. 그런 나쁜 놈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우리 회사 법무팀이 최고야. 어떤 사건이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정은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미영도 정은의 복수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우리 은별이를 그렇게 괴롭힌 놈들을 가만둘 수 없어.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줄게.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까지 들여서라도 정은의 복수를 돕겠다고 말했다. 정우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번 실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 우리 회사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범죄자들을 찾아내겠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범죄는 범죄니까요. 이렇게 정은은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은에게는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정은은 혼자 남은 시간에 김대성에게 익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을 기억하나?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본격적인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김대성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정은은 아직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먼저 상대방을 충분히 불안하게 만든 다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복수는 이제부터야. 정은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은별의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년간의 고통이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복수의 끝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